2020년 11월 26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워크숍부터 팀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 과제는 팀 구성원들의 긴밀한 소통과 집단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팀원 개개인의 능력을 합한 역량을 능가하는 지혜와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4가 아닌 그보다 큰 역량을 보인다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팀 과제는 팀원들의 분업 및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을 높이려는 교수 학습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팀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팀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방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팀원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달 SBS 뉴스에서는 지구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외계 행성이 최소 24곳이 확인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행성에 비하면 지구는 인간이 살아갈 최상의 행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성의 크기가 현재의 지구보다 조금 더 크고 온도와 습도도 약간 더 높다라고 하면, 또 태양보다 수명이 더 긴 별을 더 천천히 공전하게 되어진다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성은 우주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약 4,500개의 외계 행성 중에서 그나마 잠재력을 갖춘 후보 24곳을 추려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허블 망원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우주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케플러 망원경이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발사 초기부터 외계 행성의 발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는 수명을 다하여 2018년부터는 테스 우주 망원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주목하는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관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팀 구성 한 명 한 명이 허블 망원경이 될 수는 없지만 테스와 같이 서로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서 팀의 역량을 더욱 크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에 대한 어색함과 초기 팀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과제의 결과를 생성해내기를 기대하며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17장 자연은 신의 창조한 거대한 정밀기계 장치이다와 18장 또 20장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재의 저자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평가하기를 근대적 사유로의 전진을 위해 거친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이성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표현은 데카르트가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인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감각을 불신하라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자연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장이란 물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체를 영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즉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는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연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연장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모든 공간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균일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공간을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속성을 연장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연장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자연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육체 역시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연에 속해고 따라서 하나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사나 정령과 같이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자연에 존재할 자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데카르트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자연에서 애니미즘도 춘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 생명적인 것이 있어 자연계의 여러 현상에 직접 간정에 작용을 한다고 보는 세계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1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17세기에는 물리적 세계 전체를 신이 창조한 거대한 기계장치로 간주하려는 시각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기계론 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관은 신이 정밀한 기계장치와 흡사하게 자연을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곧 신의 섭리, 즉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 철학은 자연스럽게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마술적 자연관과 비교되는 것으로 마술적 자연관은 점성술이나 염금술과 같이 자연 안에 숨겨진 힘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 기계론적 자연관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신성을 제거함으로 순수히 물질적인 운동의 법칙으로 자연의 번화를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물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근대 과학 발달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665년 로버트 후크는 미시 세계를 탐구한 미크로그라피아를 출판하였습니다. 후크는 육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코르크가 반 모양의 작은 구조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당시 수도원의 사제들이 기거하던 독방에 착안하여 최초로 세포, 셀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재 16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미시 세계에 대한 로버트 후크의 연구는 진드기나 파리의 눈과 같이 작은 곤충들이 아주 세심하게 정밀한 기계장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후크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조차도 고배율의 현미경만 있으면 그 구조가 기계적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우주론에 따르면 천체는 에테르와 같은 물질들의 소용돌이 침으로써 그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성에 대하여는 소용돌이에서 가끔 버려지는 물질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16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는 심장을 펌프로, 근육은 용수철로, 신경은 긴 실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대하면 기계적 자연관의 시각으로는 태풍이나 해일, 지진 등 자연계 현상들을 기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166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이처럼 데카르트는 신이 최초로 원자를 창조하여 그것의 운동의 속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창조한 물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결과적으로 신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이유로 종교계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자연과학의 부흥과 발전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달리 근대의 과학혁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고 평가되어지는 뉴턴은 우주가 스스로 발전해 왔다기보다는 거의 현재의 모습으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교재 171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1687년 뉴턴은 그의 저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부터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3원칙과 갈릴레오의 역학 등을 총망라하여 지상계와 청상계에서의 물체 운동을 수학의 언어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뉴턴이 제시한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물체는 외부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것이 유명한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둘째, 물체는 힘을 받으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일으키며 그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은 근대의 물리학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턴의 업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천체의 운동에 만류 인력이라는 힘을 도입하여 그것을 수학의 원리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교재 172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뉴턴의 만류 인력은 두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그 천체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의 원리를 통해 뉴턴은 행성의 운동뿐만 아니라 해성의 운동, 태양의 움직임, 달의 조속 현상, 그리고 지구의 타원형 모델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 1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뉴턴의 만류 인력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개념이었으나 동시에 과학의 역사상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개념이기도 하였습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석의 운동에 대한 마술적 자연관의 지지자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재 17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뉴턴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만류 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격이나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단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물체로 서로 당기는 힘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뉴턴에게 있어서 과학은 왜라는 자연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174페이지 네 번째 줄에서 교재의 저자는 인류는 오늘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행성의 탐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있어서 사실 만류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필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만류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불변하는 일을 계량화시킴으로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게 되어 보면 한 세대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는 때때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카르트와 또 뉴턴과 이후의 과학자들이 서로의 업적을 이어가며 발전시켜 감으로써 과학의 실체에 또 진리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원들과의 협력과 또 협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알지 못하는 세계로의 더 큰 전진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과업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